마지막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렷! 회장님께 인사! 예, 그러니까, 네, 네. 요 앞에 불만 끌까요? 네. 그럼 좀 더 화면 잘 보이게. 네. (11주가) 그냥 번개처럼 가죠. 한 학기가 빨리 가. 대학 교수들이 그 한 학기 갈 때마다 이제 한 학기가 되게 빨리 가는데, 근데 자기가 늙는 줄 모르는 거가 학생이 항상 똑같아. 교수는 늙는데 학생은 항상 똑같거든. 그러니까 교수 20년 하더라도 20살짜리 가르치고, 교수 1년 차에도 20살짜리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늙는 줄 모르는 거야. 매일 학생들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학기 금방 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두 개를, 그러니까 오후반, 오전반을 합쳐가지고 뭐 그냥 강의하는 거로, 그리고 또 이제 11시 반까지 하고, 가서 졸업식 하고, 그리고 뭐 파티도 합시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오른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The right side of history. 역사의 오른편. 우리 성경책 보면 전부 오른편이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 우편으로 돼 있으면 좋은 거는, 좌편은 좋은 게 없어요. 결국은 이제 다 잘 되고, 이번 사건도 내가 요번에 나는 국내 정치를 방송에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 견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국제 정치더라고요. 이번 사건이.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러니까 친일 개화파, 친미 개화파, 친중 수구파의 싸움인데, 대한민국은 친미 개화파가 만든 나라예요. 친미 개화파가 만든 나라고, 그 전 세계 정치가 이제 흐르다 보니까, 중국의 수구파가 미국의 개화파랑 지금 맞짱을 뜨는 그 상황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건 누가 이길까? 뻔한 거죠. 힘센 놈이 이기죠. 힘센 놈이 누군데? 미국이 지금 팔벗고 나오고 있는 거, 팔걷고 나오고 있는 거, 그 장면 딱 보면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 게임 그렇게 전개되는 거구나 하고서. 그리고 우리가 뭘 분석할 때, 분석이 안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계엄령을 내렸다는데 방송국이 여러 개야. 계엄령이 아니구나야. 그러니까 원래 계엄령 내리면은 어느 방송을 틀어도 한 사람이 방송하는 거가 나옵니다. 주로 KBS겠죠. 왜? 다 나머진 방송에 다 죽었어. 한나를 장악해가지고 네가 읽어. 5.16 때는 군인들이 총 들고 서가지고 혁명 공약을 박종세 아나운서가 읽었습니다. 모든 방송에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여러 개인 거는 계엄이 아니야. 이건 뭘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파에서도 저 돌대가리가 술 먹고 취해서, 그게 맞으면 다 이렇게 깜깜해요. 근데 돌대가리가 술 먹고 취할 리가 없는데 하고서, 그렇게 보면 이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림이. 우리나라 신문 보고서 분석이 안 되는 거는 한쪽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아니, 카말라 해리스가 개표하는 날까지 된다고 그런 신문을 지금도 읽느냐고 그랬습니다. 아니, 개표하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고 조선일보가 방송했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도, 그 신문을 지금도 모으고 그 방송을 지금도 듣느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왕년에 국정원장 하시던 분도 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세상을 잘 몰라요. 나도 한쪽만 아는데, 미국에서 무슨 소식이 없냐? 미국에서 소식이 왜 없어요? 있지. 고돈창이 지금 미국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고돈창이 쓴 책 중에는 Losing South Korea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한을 잃어버리는 일, 이거는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남한을, 그 사람이 거의 좋게 썼어. 문재인 씨는 너무 통일을 좋아해서 북한이 하는 통일도 찬성하고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너무 통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북한이 원하는 통일조차도 좋아한다고. 그리고 한국을 지키는 가장 리얼한, 가장 현실적인 마지막 보장책이 한미동맹인데, 그것도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고.
근데 한국이 없어질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웨스턴 페리미터, 그러니까 미국의 서쪽 방어선이 한국입니다. 그것의 앵커가 한국이에요. 그 방어선의 앵커가 이제 지주, 뭐 이렇게 우리 바다에 그 배 땅에다 걸 때 그걸 앵커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바로 그 앵커다. 서구 문명의 서쪽을 지키는, 미국 문명의 맨 서쪽이 한국이니까 그거를 잃으면은 그 서구 문명 자체가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잃겠다는 그 얘기죠. 지금 미국 대사가 우리를 활용하지 말라. 이거 김어준 같은 친구가 얘기하니까 우리를 끌고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 안 만나겠다고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하고 총리 한독수하고 만나서 자기네들이 통치하겠다고 그랬더니 미국 대사가 헌법적으로 맞는 거냐 그게.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 파트너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다 그려보면은 이제 그려보면은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도 참 누구 덕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은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도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뭐 좀 그림을 내가 일부러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림 보면서 감동받으면 되는 거니까 저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박상봉 박사가 했던 얘기 그거 잠깐만 부연하면은 헬무트 콜이 독일을 통일시킨 사람이죠.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신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똑같아요. 미국이 해주면 하는 거고 미국이 반대하면 통일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독일이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신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에 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순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 때문에 독일은 통일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의 통일 정책은 미국 대사관을 드나드는 것이 소독의 통일 정책이에요. 왜 미국 대사관을 들락날락 하느냐? 통일을 하겠다는 놈이. 왜 영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전부 반대하기 때문에. 왜? 통일된 독일이 세지는데, 아니 세지는, 야 우리 통일할 테니까 니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그 힘에 두려움을 안 느끼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통일을 해주면은 통일이 되고, 영국, 프랑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설득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백악관 문지방을 닳도록 들락날락 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적인 신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요게 이제 박상봉 박사 거기서 내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옆에 나라가 방해하는 거. 이 대처가 얼마나 반공주의자고 친미주의자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처가 말이죠. 우리는 독일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근데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 주려고 그런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고바초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련이 막아달라 그랬어요.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아니 대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한 나라가 공산당이 무너지고 자유주의 독일이 생기는데 그 자유주의의 1인자인 대처가 반대하다니. 왜? 이 힘센 독일은 무섭다는 그 얘기거든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동독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프랑스는 러시아하고 동맹 맺겠다. 통일하는 거. 그러니까 소련하고 힘을 합쳐서 독일을 막겠다는 그 얘기죠. 이 아딸리 이놈들 되게 잘난 척하는 놈인데 밑다랭의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그런 놈이 많아요. 독일 통일되면 화성 가서 살겠다. 직접 한 말입니다. 화성 아직 안 갔어. 골바초프 소독 없이는 동독을 살릴 방법이 없다. 이 말은 그래도 나중에 우리나라 신문에서 한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러시아가 좀 이 독일 통일을 막아달라 했더니 내가 그럴 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고.
그리고 소련 외무장관, 차라리 우리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나중에 통일 반대했다는 얘기 안 듣고 그냥 미리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대처마저도 이런 식으로 통일한국, 뭐 통일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이죠. 내가 그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미중 경쟁의 마지막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좌절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하면 마지막 악을 써보는 것이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거야. 중국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버린 이 상황. 그리고 8년 전에는 그 딥스테이트가 방해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던 것을 다 못했는데 지금은 딥스테이트는 미국에서 그렇게 나와요. 2024년 죽었다로 나옵니다. Woke is dead 해가지고 깨시민들은 죽었다. 2024 해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래서 통일은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21세기 강대국이 미, 중, 일, 독, 통일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됩니다.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 인도, 캐나다, 호주 요 나라들이 지구에서 제일 힘센 나라 반열에 들어가요. 통일한국의 인구는 독일하고 맞먹고 인구가 통일하는 순간 독일이 됩니다.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프랑스와 맞먹고 통일하는 순간 통일한국의 영토는 영국과 비슷하고 왜 경제력 안 썼냐? 경제력이 제일 중요한데 경제력은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즉각적으로 남한하고 같습니다. 남한은 100, 북한은 1.7이에요. 그러니까 통일하는 날 101.7이 됩니다. 줄진 않아요. 북한도 있으니까 0은 아니니까. 그런데 통일이 왜 좋으냐?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 북한으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7%로 지금 계산합니다. 북한이 17%면 남한이 9%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일되는 순간에 GDP 거기다가 북한은 매년 17%, 남한은 매년 9%를 해가지고 합쳐보면은 통일되는 9년째의 영국 경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고 9년째 되면은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그리고 우리가 영독 불에 해당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강대국이 되는 거지. 그 순간. 그런데 내 계산으로는 한국이 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한 나라가 지구에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30년 되면 전부 고되면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30년을 과거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 때문에 30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도 성장을 2번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거를 정말 그 역사책에 내가 그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해야 되려는데 강의 제목이 내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적이 보아라 하나님의 우리가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와서 강의해 달라는데 우리가 고도 경제 성장을 30년짜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통일입니다. 그래서 30년 더 하면은 그러면 그게 G2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30년 고도 성장하면 G2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불러서 강의시킨 교회 그 강연 제목이에요. 보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국은 강대국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2012년 6월 23일 한국은 세계 7번째로 2050에 들어갔다. 2050은 국민소득이 2만 불인데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근데 지금 30, 50에도 들어갔습니다. 3만 불인데 5천만이 넘는 나라. 7개밖에 안 돼요, 지구에. 벨기에 같은 나라가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이지만은 인구 1,000만밖에 안 됩니다. 덴마크 그건 죽어도 강대국은 안 돼요. 그냥 잘 사는 나라. 룩셈부르크가 어느 날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스위스가 어느 날 강대국이 되겠어요? 그냥 잘 살 뿐이지. 스위스는 독일이 맘먹으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덴마크도 그날로 죽는 거고. 그러니까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30, 50인데 3만 불에 5천만. 호주도 30, 50이 아니에요. 인구가 5천이 안 됩니다. 호주가 땅은 넓지만은 그래서 30, 50 이게 진짜 리얼한 강대국인데
한국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이 이제 대박이 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조지 프리드맨 박사. 이 사람이 47년생이에요. 48년생.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쪽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국력은 유지될 것이다. 통일 후 10년은 고통스러워. 당연히 남한이 통일하는 거예요. 길게 보라.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 자본, 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난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이 사람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국 경제의 발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피크 파워가 된 거예요. 피크 파워라는 건 중국의 힘이 지금 최고다.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내려간다는 거는 액수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을 100으로 쳤을 때 중국이 66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86이 되는 것이 아니라 46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힘을 1등으로 놓고 그 절대로 놓고 봤을 때 100으로 중국의 힘이 그 피크. 그래서 그 미국 학자들이 요새 만들어 놓은 이론은 피킹 파워 티어리 해가지고 여기서 중국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1등이 되면 기다렸다가 그때 원하는 걸 하면 되는데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야. 중국이 하고 싶은 가장 최고가 대만을 먹는 건데 지금 건드려야 돼. 그래서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이론이 지금 요새 미국 국제정치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수없게 트럼프 같은 인간이 중국이 보기에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는 건드릴 수도 없겠는 거예요. 만약 카말라가 됐으면은 2027년설이 맞습니다. 2027년에 대만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꼴이 된 거죠.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진핑 씨, 내가 요번에 성대하게 취임식을 하려고 하는데 와주세요. 아, 이거 참 미치겠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그렇게 정치하는 것이죠.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이제 중국이 고도 경제 성장이 깨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반발이 날 수 있는데 중국은 하나의 끈끈한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얼기설기 정말 50개 종족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자르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잘리고 그리고 밥 먹고 사는 바닷가하고 저쪽 거지들 대륙하고 그래서 네 개로 그냥 미국 학자의 말을 빌리면 딱 치면은 네 개로 쪼개지는 나라가 중국이야. 만주 독립할 거고 대만 독립할 거고 위구르, 티베트 다 독립하고 지금 중국이 더 크려면은 자유화해야 되는데 자유화하게 되면은 공산당은 날아가는 거고 대만 날아가는 거고 자유화됐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자유화됐는데 어떻게 위구르를 가서 기관총으로 쏴? 중국이 여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거리가 너무 멀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 지역에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만주는 2040년 무렵 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통일이죠. 통일 강대국이죠, 그게. 고토 회복. 뭐 만주 사람들은 한국 할래, 중국 할래 그러면 다 한국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뭐 돈 있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중국의 복건성, 후지엔성, 복건성이 대만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다 대만 사람입니다. 우린 대만 되고 싶어. 그리고 중국 복건성, 한문으로서 복건이고 후지엔, 대만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성이에요. 대만의 영향이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요 같은 얘기를 2011년 조선일보랑 인터뷰 한번 했고 2014년에 문화일보랑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2040년에 그때 자기가 92살인데 그때 와서 내가 예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미래학자니까 2040년에 지가 92세인데 그때 92세짜리들 대부분 살아있을 것을 확신한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최지 미래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에 세계 G2를 한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이 세계 G1, G2가 되면은 그럼 이거 완전히 그 융합 동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군함을 만들어 줬을 때 그 동맹은 신성동맹이다 그랬습니다. 신성동맹이라는 건 뭡니까? 홀리 얼라이언스. 이거는 그냥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신성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둘이 무조건 자기 편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계산해 본 거, 통일 9년 후에 영국과 경제력이 갖고 2050이 되면 세계의 G2는 미국과 한국이다. 그럼 뭐 괜찮죠. 미국한테 작년에 그래도 서울시에 저게 붙어 있어서 그래도 감동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도 당신은 영웅입니다. 6.25 70주년 그게 작년이었죠. 6.25 전쟁 정전 70주년, 한국전쟁 작년 2023년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서울시내 어디에서도, 요거 내가 이제 광화문에서 찍은 건데 70, 서울시내 현수막이 뭐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현수막, 거기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거가 We go together, 영어로도 써 있고, 뭐 영원한 동행, 함께 갑니다. 이거 지금 친미 개화파가 만든 이 나라가 지금 100년 동안 뭐 세계 몇 등까지 올라가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가자. 영원한 동행.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팔군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연하고서 뭐 연설하고 뭐 인사말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같이 갑시다. 그걸 한국말로 해요.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같이 가자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같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 있고 텅텅 비어 있고 일본 있고 한국 있고 중국이 있어요. 거기서 미국하고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건 지정학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강해지면 직접 미국하고 적이 되고, 근데 한국이 그걸 커버해줘요. 중국이 적이 되니까 중국이 강해지니까 미국하고 적이 됐는데 그걸 한국이 방파제로 막아주고, 지금은 일본도 같이 막아주는 편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본이 너무 커지면은 일본이 미국의 적이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한국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영원한 동행이 지정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펴놓고 공부하는 거죠. 항상 국제정치할 때. 뉴욕의 제일 그 번화가가 이제 타임즈 스퀘어인데, 뉴욕에 타임스퀘어에서 제일 비싼 전광판이 이겁니다. 이게 제일 비싼데 코카콜라 같은 거 이제 여기 선전하죠. 삼성이 선전했는데 10 Korean War Heroes 해가지고 계속 이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한국 전쟁의 영웅 10명 해가지고 바뀌는데, 요 장면은 누굽니까? 이게 그 뭐 벤플리트 장군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또 참 무지무지하게 비싼 광고판을 한국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게 어딘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Americans died to defend South Korea's freedom. 미국 사람들이 남한의 자유를 지키려고 죽었습니다. South Koreans say thank you America.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미국 고마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미국의 고속도로에 있는 이 광고판에 이게 써 있는 거죠. 뭐 말도 참 www US Korean org 뭐 이렇게 한미 우호 뭐 이런 그런 조직에서 이걸 사가지고 작년 1년 동안 광고했습니다. 70주년. 이거 뭐 내가 항상 쓰는 건데, 이번에 뭐 탄핵 안에 균형, 그러니까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했다. 아니, 이거를 맞짱을 뜨려면 우리가 여기랑 붙어야지 어떻게 이거랑 맞짱 뜰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 미국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힘을 합쳤는데 그게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거예요. 간만에 지정학적 균형을 찾은 거지. 참 황당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을 뭐 한 시간도 안 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 그래도 놀랄 게 미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적대시하고, 일본은 아주 나쁜 놈인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애썼다는데 미국이란 말 뺐더라고. 그거는 이제 누가 무서운 놈인지는 아는 거죠. 아유, 이게 참 이런 심플한 것도 안 보고 6.25 전쟁 얘기입니다. 뭐 우리 이 사람 참 고마워하는데
Truman orders U.S. Air and Sea Forces to support South Korea. 트루먼 대통령이 남한을 지원하라고 미국 공군과 해군에게 명령하였다. 육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하죠. 이거는 전쟁 나자마자 참 트루먼 orders U.S. and 뭐 이거 뉴욕 타임스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은 최근에 미국 역사상 고등학교 나온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다 그래도 명문 출신인데 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래도 자기가 변호사가 됐죠. 눈이 되게 나빠가지고 1차 대전 때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시력검사하면 군대 못 가요. 그래서 그 시력검사판을 다 외우고 가서 통과해가지고 군대 간 사람입니다. 참 그 정도면 애국자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 한미동맹 이거는 그때 당시로 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미동맹 체결로 미국 진영의 냉전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균형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디 균형이 있어요, 국제정치에. 약한 나라의 국제정치 이론은 밴드웨고닝이라고 그럽니다. 밴드웨고닝은 뭐냐면은 소방차의 뒤에 매달려가는 거가 밴드웨곤 한다고 그래요. 약한 나라는 센 놈한테 올라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운데 있으면 압살당하니까, 잘못하면 찢어 죽는데 압살당하니까, 그래서 한쪽을 붙는 거예요. 근데 큰 쪽을 붙고 제대로 된 쪽을 붙는 것이, 그래서 미국 진영 내에 냉전 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그 체제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국제 정치의 그 기본 논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한국 전쟁의 종료 과정에서 미국은 비긴 상태에서 휴전을 추구했다. 왜? 몇 년 동안 하는데 못 이겨. 그리고 이제 진짜 이기려면 3차 대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쳤습니다. 미국 역사상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 지지율이 최하인 대통령이 트루먼인데 그 이유가 한국 전쟁이에요. 이렇게 헤매니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는 거고, 무슨 소리야? 왜 끝내? 지금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타협의 산물이 한미동맹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이 제일 약한 놈, 전쟁 나면 도와주겠다고 코를 가서 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해내는 것이죠. 한국은 미국의 보장이 있는 한에서만 휴전을 받아들이겠다. 이승만의 귀신 같은 외교 능력의 결과물이다. 귀신 같은, 이건 뭐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휴전 조약에 가서 사인 안 했습니다. 거기 사인한 것은 중공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고 한국은 없어요. 한국 사람은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성립됐을 때 이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외부 침략이라는 게 중국 소련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참 100년을 내다보고서 만든 그런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나는 요번에 12월 9일 날 5시간 동안 미국 최신의 리벳 조인트라는 정찰기가 한반도 도는 거 보고서 여기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전쟁은 못 난다. 한국이 뭐 사실은 머리가 없는 상황처럼 가는 건데 대통령이 없으면 지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리벳 조인트라는 놈이 포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서울 쪽으로 쭉 날아가지고 계속 날아가가지고 중국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절로 돌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 궤적을 그리면서 5시간을 날았습니다. 그 난 것을 보고서 그 궤적을 보고 이게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이제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참 명문이죠, 명문. 이제 한국에 미국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오기 며칠 전에 전투기가 날았습니다. 왜? 일본하고 이게 일본 땅이에요. 이게 인천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그 땅에 미군이 가는데 여기 있는 일본군은 아직 미국한테 항복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전투 준비하고서 이 비행기가 구루망이라는
헬캣이라는 미국 전쟁 2차 대전 맨 마지막에 아주 최고의 전투기였습니다. 이놈이 와서 정찰도 하고 얘가 이제 여의도에도 내렸어요. 그래서 9월 5일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한 미국 제24군단 하지 장군이 군단장이에요. 별셋. 그 5일날 출발했는데 오키나와에서 3일 동안 항해해서 9월 8일날 인천 앞바다에 이제 도착하고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 인천에 상륙하자마자 서울로 향해서 서울에 9월 9일날 도착해요. 9월 9일날 도착해서 한국 38선 남쪽에 있던 일본군 총사령관의 항복을 9월 9일날 받습니다. 9월 9일날 항복받는 게 바로 지금 없어진 중앙청이에요. 거기가 이제 일본 총독부니까 거기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본군, 38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은 9월 9일날 미군한테 항복을 했고, 그리고 저 북한은 8월 28일날, 26일인가 28일,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28 아니면 26이야. 그날 일본,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북쪽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한테 항복을 한 겁니다. 1945년 9월 4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가 광복을 맞은 지 20일 지난 날, 이날 미군의 선발대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김포 비행장에 내렸다는. 김포 맞아요. 그때 여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미국 전투기들이 그날 날랐죠. 이게 이제 2차 대전 말엽에 이게 최신 전투기인데 요거보다 이제 더 좋은 거가 무스탕이라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놈이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 무스탕은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제트기도 깬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래서 미국 조종사들이 이게 더 좋아할 정도로 좋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지. 왜? 일본군하고 싸우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뭐 배도 수십 척이 와서, 그래서 전투기의 공정 업무를 받으며 전개되고 있는 1945년 9월 8일에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한반도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전투와 다름없는 점령작전을 하러 온 것이다. 한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인, 일본 땅인 현재 일본군이 지배하고 있는 그 적진을 미국이 점령하였다라고 보면 맞죠. 그때는 우리나라 차도 못 만들었죠. 차 못 만들었죠, 당연하지. 차 처음 만든 거가 이승만 때 시발 택시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발이야. 시작한다. 시발 택시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망치로 두드려서 미군 깡통 펴가지고 만든 차입니다. 도라목깡. 드럼. 그래서 상륙작전은 사진인데, 이렇게 하지 장군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시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오면서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왔냐면 부관한테, 야, 그 한국은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사냐?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쓰느냐 그러는데 그 부관이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온 거예요. 그냥 단지 일본의 식민지를 점령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일본군이 아직도 드글드글 하니까 그때 제주도에만 일본군이 6만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합쳐서 한 37만 그 정도 있었는데 일본군만. 그런데 남한이 훨씬 더 많았어요. 북한 쪽보다. 그러니까 전투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우리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Japanese surrender in Korea. 이거 뭐 유명한 사진들입니다. 그때는 K조라고 했어요. 경성, 서울. K조를, 이제, 이게 그 서울에 도착해서 이게 일본 총독부죠. 우리가 중앙청하고 한국이 없었는데 이거를 누가 없앴습니까? 김영삼이가 없앴지. 참 그 사람도 황당한 사람이야. 이게 여기가 우리나라 정부 수립도 하고 다 몇십 년 동안 한국을 통치한 통치기구인데 이거를 다 뽀개버렸어요. 미군이 이제 여기 점령하고 그리고 한국 시민들 여기 지금 옛날에 경기도청에 있었는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한국 역사박물관인가 그게 여기 있죠. 미국 대사관 그 앞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미국이 통치를 하였다. 뭐 복원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래도 복원하려면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뭐 다
우리도 그때 가서 돌 하나 주워 왔어요. 김영삼이가 뽀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일제히 잔재라고 뽀겨버리래.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친일파가 아니라 반이주자도 그래도 이건 역사적 건물인데, 역사적 건물은 어떤 건물이 무슨 무생물인데 이론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다 뿐이지.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도 다 여기서 했는데, 이런 뭐 옛날 사진들 보시고, 그리고 바로 이게 중앙청, 일본 총독부, 거기에서 일본, 여기 한국 주둔군 사령관입니다. 일본군에. 그리고 이제 하지 장군이 여기 앉아갖고 항복을 받는. 그래서 8월 26일이구나. 소련군에 항복한 것은. 우리나라는 9월 9일. 그래서 9월 8일 날 인천에 도착한 미군이 그냥 서울로 와서 9월 9일 날 항복을 받았고, 중국에 있는 일본군은 언제 항복했어요? 9월 3일. 그래서 9월 3일이 중국이 전승절입니다. 박근혜가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깨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미국이 개입을 안 해준 겁니다. 그렇죠. 너 죽어도 돼 하고서 어차피 우리 편도 아닌 거. 그림 이제 보이시죠? 쌤통이라고 그랬자 오히려. 그래서 일본가니까요. 일본은 그 옛날 저런 병청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아주 잘 보존을 해서. 일본은 100몇십 년 전 제국 호텔 그게 보존돼 있더라니까요. 홍콩하고 마카오, 타이베이 가서 다 있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일본기가 내려가고 미국기가 올라갔다. 북한 놈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랬어요. 미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한참 하다가 아하, 요걸 일제 강점기라고 쓰자 해서 미제 강점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늦게 나온 게 일제 강점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좌나 우나 전부 일제 강점기 쓰고 아래 한글에 일제 치면은 강점기가 저절로 와서 붙어요. 안 쳐도. 그럼 나는 그걸 지우고 시대로 바꿨습니다. 왜? 미국 북한 말이니까. 이건 뭐예요? 미국 깃발인데 여기 달렸던 깃발은 얘입니다. 6.25 때 미군이 들고 왔던 깃발도 얘입니다. 1959년부터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예요. 이게 뭐냐? 별이 이게 48개 있어요. 이건 별이 50개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별이 늘어나죠. 주가 생길 때. 하나 더 늘어나면은 이제 51개가 되는데 그 별을 어떻게 갖다 놓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캐나다가 이제 미국에 저걸 보내죠. 난민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주로, 멕시코에서 주로 올라가지만은 캐나다에서도 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너도 계속 불법 이민을 미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펜타닐, 그 마약, 중국 거가 근로에서 들어옵니다. 그거 계속 보내면은 너희 물건 모두에 25% 관세를 붙이겠어. 그랬더니만은 트루도가 놀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집을 찾아간 거죠. 사택을 찾아간 거지. 플로리다에.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감당 안 되면은 나라 접고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와. 그리고 네가 주지사야. 네가 주지사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막 올리고 그래요. 그날을 기다린다고. 참. 주지사 스타일까지. 주지사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알아서 기는 거야. 중국 60%라고 했죠, 중국은. 중국은 지금 무조건 다 60%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꼼수를 써서 중국이 볼보를 먹었습니다. 그 스웨덴 자동차 볼보가 중국 건데 그 놈을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요. 그러니까 스웨덴제로 치는데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멕시코에서 만드는 볼보는 관세 200%라고 그랬습니다.
아유, 그거 뭐,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피터 나바로 박사인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경영학 박사입니다. 2016년에 지식인 중에서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을 때려잡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트럼프하고 제일 친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2020년에 떨어졌을 때 부정선거 100서를 그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피터 나바로. 그 사람이 이제 또 트럼프 내각에 이제 뭐 그 사람은 타이틀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군사 문제, 뭐 안보 문제 해가지고 경제 전문가인 동시에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로 지금 진영을 채우고 있죠. 예. 이제 그러고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한 다음에 이제 미군이 떠나는데 원래는 1947년 5월부터 정부 수립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48년 4월 8일 국무부는 하지 중장에게 48년 12월 31일까지 미군 철수를 지시했다. 왜? 48년에는 이제 한국 정부가 생길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철수는 그때 완료를 못했고 1949년 1월 미국 안전보장회의에서 6월 31일 철수 기한. 요거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날 다 갔어요. 왔던 군대가 7만 7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점령하러. 일본을 점령하러. 그리고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에 점령 통치를 미군정이 했고 한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다 빠져나가는 것이 49년 6월 30일 500명은 있었습니다. 군사 고문단으로. 근데 그건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94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철수를 시작해서 6월 30일부로 철군을 완료하고 이 부대는 하와이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 말라고 이승만 박사가 막 그 뭐 야단치고 그랬는데 결국은 갔죠. 빠져나가는 장면들입니다. 인천항으로 통해서도 빠져나가고 북한을 통해서도 빠져나가고 이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야. 2차 대전은 끝났는데 3년 동안 못 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3년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디서 뭐 이렇게 자꾸 잡소리가 나와. 이제 교환하는 거지만은 한국 전쟁 한국이라는 그 일본의 점령 지역 때문에 이제 미국을 못 가고 그래서 하지 장군도 야 우리 애들 나 지금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뭐야 또 어디를 가라는 거야 우리 보고 난 정치는 하나도 모르는 촌놈인데 그랬습니다. 나는 정치는 하나도 모르는 촌놈인데 나보고 가서 점령 정치를 하라니 짜증나는 거죠. 메가더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고 메가더는 이제 폴리티션이에요. 그 사람은 하지는 이거 완전히 쏠죠. 사진들 그냥 많이 보세요. 그래도 다 철수하는 이게 더플백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더블백이라고 그러는데 더플입니다. 원래는 철군 시작했고 이것도 4구년을 3구년이라고 썼네. 여기 갔어요. 가는 장면 다 가고서 요 38선은 그때 요선이죠. 요선. 이제 여기는 완전히 군사화되고 소비에트화 됐는데 여기는 뭐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제 텅텅 빈 땅이 되었다. 이건 뭐냐? 어디서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외부 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모양이죠? 꺼도 돼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또 한마디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군은 두 번 왔어요. 하나는 인천을 통해서 온 미군. 그것이 하지 장군이 데리고 왔던 미군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을 통해서 들어온 미군. 그 부산을 통해서 들어온 미군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인천을 통해서 들어온 미군은 3년 후인 1949년 6월 30일 날 다 나갔다. 그런데 나간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북한입니다. 6.25를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나갔던 미군이 다시 온 거야.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올 일 없어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그걸 다시 부른 것은 북한이고 그리고 미군이 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가는데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 가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다. 지금 있는 거는 성격상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국이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점령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인천으로 들어왔고 그거는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점령하러 온 거 맞아요. 그리고 갔다가 한국 전쟁 나서 와서 싸우고 전쟁 끝내서 가야 되는데 방위조약을 맺는 바람에 일부가 나왔다. 그리고 일부는 그 방위조약에 의해서 오늘 방위조약 다 이제 자세히 읽어볼 건데 한국이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한국은 왜 점령군이라고 지랄들이에요? 그러니까 점령군이라고 지랄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천을 통해서 왔던 미군 그리고 부산을 통해서 왔던 미군은 북한 공산군 침략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뭐 이제 요거 나중에 한번 집에서 잘 한번 뭐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 이 미군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군이 여기 싸우러 왔다가 그다음에 53년 10월 1일 날 한미 방위조약 맺은 다음에는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으라고 그랬고 미국은 있으라고 그런 너희 요구를 허락한다, 억셉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문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것이지 점령군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그 심플한 논리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주한미군이 점령하러 왔을 땐 7만 7천 명 정도가 왔는데 1945년에 그래서 요 7만 7천 명은 이제 1949년에 다 갔죠. 한국 전쟁이 나니까 왕창 와가지고 제일 많을 때가 32만 5천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미군도 많이 온 거예요. 32만 5천 명의 미군이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좀 줄어들죠. 1955년에 8만 5천 명, 64년에 6만 3천, 71년에 4만 3천 쭉 조금씩 줄다가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은 그대로입니다. 2만 8,500. 이것이 AS예요. Authorized Strength. 주한미군은 그 정원이 2만 8,500입니다. 그거보다 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AS라고 그러죠. 그거를 Authorized 허락받은 그 이 병력 2만 8,500명이 24년째 그러니까 이건 2019년에 만든 건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2006년 이후 2만 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얘가 한미동맹의 축입니다. 사실은 종이 조각하고 약소고음하고 현금하고 다르죠. 얘는 현금이에요. 주한미군은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있으면은 뭐 이게 뭐 보증이니까 북한군한테 물어보세요. 남한군 50만 명이 무섭니? 쟤네들 2만 명이 무섭니? 그럼 북한이 정답을 말해주겠죠. 남한 60만보다 쟤네들 2만 명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싸움을 잘하느냐? 싸움을 정말 잘하느냐? 저쪽 이제 그 뭐냐 강릉 가다 보면은 춘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다 보면은 거기 이렇게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샛길에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없는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하나 있대요. 완전히 과학화 전투 부대인데 내가 거기 한번 강의하러 갔었어요. 그 단장이 내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단장을 만났는데 거기는 무슨 전투를 하는 데냐면은 거기에 상주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부대는 북한군 부대예요. 정갈부대요. 정갈부대. 그 이름이 정갈부대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인데 걔네들은 무기도 북한 무기, 옷도 북한 옷. 그리고 걸어가는데 노래도 북한 거 부르면서 가. 근데 걔네들은 기능이 뭐냐? 여기서 있는 힘 다해서 북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부대랑 싸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부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을 만들어 놓고 한국군이 뭐 해병대도 가고 공수부대도 가고 걔네랑 붙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죽이는 건 아니고 총알 날라오면 잉크가 맞아. 팍 맞으면 이제 넌 죽은 놈 다 빼고 뭐 이렇게 갖고서 전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얼하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 단장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위대도 와서 훈련한대요. 자위대도. 근데 걔네들이 워낙 그 북한 놈들은 거기서 상주하니까 지형이고 뭐고 너무 잘 알아. 뭐 다 아는 거야, 걔네들은. 정말 어디에 돌멩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아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 놈들하고 우리나라 공수부대도 와서 지고, 일본 자위대도 와서 지고, 뭐 다 와서 다 졌는데 미군이 오면 이긴대요. 미군만 얘네들이 못 깬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무기 이런 거 다 갖고 오는 거지, 물론.
근데 미군은 못 당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전투력 그 자체도 얘네들은 되게 좋구나. 그래서 무기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다 보고 하니까. 뭐 교수님 저기 질문인데 월남전 때 그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했을 때가 몇 명이었어요? 52만. 그러니까 월남전 때도 무지하게 많이 갔죠.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1억이에요. 이 모자가. 헬멧이 1억짜리라고. 여기 다 보이는 거 이런 거. 8천만 원 정도? 뭐 8천만 원, 뭐 1억. 이게 달러로 8천만 원, 뭐 우리 지금처럼 1,400원 되면 1억도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치슨 라인.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외무장관인데, 국무장관인데 줄을 긋는 거예요. 요까지가 우리가 방어선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내놨다. 근데 내놓은 이유는 안 중요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럼 위기선을 왜 걷을까? 전쟁 나기 5개월 전에 왜 하필 6월 25일 날 전쟁 나는데 작년 6월 30일 날 미국은 뺀 다음에 1월 12일 6개월 후에 왜 방어선을 왜 긁을까? 이것의 본 의미는 야 너네들 일본하고 필리핀 건드리면 우린 못 참아라는 소리 한 겁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지 한국은 가져가도 되라는 얘기 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가져가도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우린 이거는 건드리면 죽어 그런 소리 한 겁니다. 땅에다 근거 놓고 이 안에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일본하고 필리핀은 못 참아. 대만하고 대한민국은 뭐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는 참 왜 저걸 했을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죽었지만은 일본하고 필리핀 건드리면 우리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소련 너 한국 가져가라야 대만도 가져가고 그런 외교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쟁 나자마자 싸우러 왔다 미국이. 노스코리아 레드 디클레어 워 빨갱이들이 전쟁을 그때는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옹진반도하고 개성이 남한 아니에요. 그 여기 저 위에 그 철원 이런 건 다 북한이고 우리가 이만큼 더 뺏었습니다. 뺏긴 땅보다 뺏은 땅이 더 많았어요. 6.25 끝난 다음에. 뭐 막 내려왔죠. 그 여기만 남았었죠. 여기만 남았는데 미군이 안 왔으면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죽는 거지. 미국의 파견 결정을 통해서 한국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 대한민국이 소멸되기 직전의 순간, 대한민국이 죽음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 요 6월 25일서부터 며칠입니다. 며칠 전에 신인근 국방 TV에서 애치슨 라인 갖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애치슨 한국 전쟁 뭐 이 사람 이 전쟁 나는 날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토요일 날 휴가 가요. 바이든은 뭐 40%를 휴가를 보냈다니까 4년 임기 동안에 그냥 매일 바닷가에서 이러고 앉아 있고 그도 미국이 굴러가는 거 보니까 역시 그 나라는 시스템이라.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을 미국 6월 24일 토요일이니까 여기에 그 인디펜던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트루만의 고향이에요. 그 자기 집에 가서 토요일이라 가서 쉬고 있었어. 쉬고 있었는데 전쟁 났다는 소리가 여기 시간으로 밤 9시, 24일 날 밤 9시, 한국은 25일 날. 그 한국에 있는 대사가 전보를 쳤고 그때 국제전화 없었어요. 전보를 쳤고 여기는 전보를 받은 미국 애치슨 장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쟁 났어요. 38선 전체에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워싱턴으로 돌아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불확실한 정보고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밤도 늦었고 비도 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토요일 날 밤에 휴가 갔다가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면은 미국 국민들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내 자료가 수집이 되는 대로 내일 아침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끊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라도 특이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주게. 이거 뭐 미국하고 한국 시간대가 다르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자다 깰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전화는 안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 일을 뭐 다 대충 취소하고 그냥 워싱턴으로 날라옵니다. 그래갖고 워싱턴으로 날라오자마자부터 회의를 하는데 민주국가는 원래 뭐 많잖아요. 회의하는데 사람이. 트루먼이 한 너댓 명밖에 안 부르는 거야. 한국에서 전쟁 났다는데 이거 우리 가서 막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전부 다 네 그러는 거야. 군사력으로도 막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은 글렌 페이지라고 하와이 대학 교수가 썼는데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정책 결정 기구가 똑같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오랫동안 뭐 따져보고 하는 그것은 다 아니고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위기 상황에서 다 독재다.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는 혼자 다 한 거다.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코리안 디시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당시에 미국의 국제정책을 흔들어 놓은 책입니다. 민주국가들은 신중하게 여러 견해를 다 듣고 대통령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관 얘기해 보셔, 국방장관 얘기해 보셔, 다 종합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스탈린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했다라는 그 책의 내용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여기 회고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화 받는 순간 자기는 가서 막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읽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책이나 읽다가 자려고 read to sleep 하려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던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비화된, 그러니까 왜 하필 그 책을 읽고 있었을까? 끝내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서 막겠다라고 전화 받는 순간 결심을 하였다. 이 작은 전쟁을 못 막으면 큰 전쟁이나, 한국은 왜 작은 전쟁이야? 미국이 별로 소중하게 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럼 큰 전쟁은 뭐야? 트루먼 생각. 저 스탈린 저놈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쪼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테스트하는데 내가 여기서 빌빌거리면 저놈은 독일을 건드릴 거야. 독일을 건드리면 미국에 가서 안 싸울 수가 없고 그거는 3차 대전이야. 근데 한국에 와서 딱 막아주면은 독일 건드릴 생각을 참아 못하니까 작은 데서 싸우고 큰 전쟁을 막을 수가 있겠지. 그게 이제 트루먼이 생각하는 큰 전쟁이 작은 전쟁. 그러면 우리가 다 이론이 맞아떨어지죠. H9에서 빼뉴도 다 나오고.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이 중요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소련 공산당의 나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전 참전 결정은 도덕적입니다. 원래 그 도덕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에는 안 들어가는데 미국이 도덕적으로 저런 일을 자주 해요.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의 전통에 도덕주의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크루세이더라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진짜 현실주의는 크루세이더는 안 돼. 야, 무슨 이익이 있는 데 가서 싸워야지. 이익도 없는 데 가서 무슨 십자군 전쟁을 하냐? 십자군은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십자군 전쟁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쁜 놈. 그래서 미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극동방위선에서 뺐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이 This nation was established by men who believed in God.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Consult with God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8월 달쯤 됐을 때 30만 명이 한국에 와 있어. 그런데 기자들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포기했던 나라에 전쟁 났다고 이렇게 가서 싸우는 것도 뭡니까? 몇십만이나 가서. 근데 말없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나는 그거가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하늘의 뜻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 이제 곧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전쟁 났을 때 가서 막으라고 그랬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보 보냈는데 바로 그날 한국 전쟁 나는 날 그날 전보 내용이 이겁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이 국가 위기에 처한 이 순간에 미국 수백만 기독교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Show 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당에게 맞짱 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지구 어느 곳보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문법이 다 틀려요. 왜냐면은 전보문은 단어가 적을수록 값이 싸죠. 그냥 뜻만 알게 친 거예요. 뜻만 알게. 근데 이거 딱 보면 뜻이 정확하죠.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 돼. 미국이. 도덕이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에 지금 맞짱을 떨어가서 막으라 그런 소리죠. 바로 이런 요 빌리 그레함의 회고록입니다. 이거 내가 우연히 우리 와이프가 보고 발견해서 읽어보라고 여기 이 소리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게 3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이 책 3페이지에. 한 700페이지 되는 책에. 그래서 내가 이걸 한국 가서 제일 먼저 소개했는데 유영희 교수가 내가 그 미리 한국에다 저거를 썼더니 자기도 모르는 소리인데 그 자료가 어딨냐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내줬고 그리고 한 1, 2년 됐나? 서울대학교 김학준 교수가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6.25 때 살았다고 정광훈 목사가 자꾸 얘기하는데 목사가 얘기하다가 당신 이름을 얘기해서 확인하려고 전화 걸었다. 하늘이 도와줘서 살았다고 그러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도와주라고 그래서 도와줬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는 빌리 그레함 회고록을 봤는데 그런 소리를 본 기억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 저 빌리 그레함 회고록에 나온다 그러고 내가 요 페이지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그 김학준 교수가 이제 유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제일 권위자예요. 그런데 유교에 대한 진실과 낭설, 그래서 이걸 낭설이라는 설로 생각을 하고서 확인하려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 페이지를 사진을 카메라로 전화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이 책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6.25 때 일기인데 바로 6월 26일 날 동경에 전화 걸어서 메가더 장군 자는 거 깨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참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가 이제 그리고 메가더 장군 이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죠. 참 전쟁을 되게 좋아하는 별 5개 달고 별 5개는 평시에는 없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만 별 5개가 생겨요. 평시에는 그래서 지금 미군 대장 없잖아. 미군이 이렇게 많아도 별 원수는 없죠. 원수는 전쟁할 때 생기고 큰 지구의 한쪽을 담당할 때가 이제 원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태평양 담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별 5을 달고 아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배 피워도 펴냐? 이 사람이 8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 아메리칸 시저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을. 미국의 시저다 해가지고, 아주 권위적이고, 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 육사 수석 졸업입니다, 자기 동기에서. 그런데. 돌아가신 지가 60주년 되는 해, 64년도 돌아가셨어요. 맞아. 이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보다 한 살인가 어릴 거예요, 그죠? 5살. 5살인가? 80년생. 80년, 맞아. 이 사람 75, 80 맞아. 5살 어립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 그냥 공부도 공부지만 감동받으라고. 그래서 7월 1일 날 미군이 한국에 오죠. 일본에 있던 스미스 부대라는 특공대가 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대전역에 7월 2일 날 내리는 거예요. 7월 2일 대전역이야. 여기서 트럭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군을 오산에서 만납니다. 오산에서 만나가지고 이 540명이에요. 540명이 7월 5일 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7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540명 중에서 150명 전사, 30명 실종. 그러니까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3분의 1.
7시간 전투에서. 그래서 그때 미국이 야, 그 북한 공산군을 우습게 봤는데 그때 북한은 5천 명입니다. 5천 명하고 540명이 붙어가지고 7시간 전투를 했는데 그래서 북한군한테도 못 당했다. 근데 뭐 얘네들은 총이고 기껏해야 빠지고 보고 저놈들은 탱크에 막 밀고 오니까 그래서 이 병력 중에 3분의 1이 이틀 후에 3일 후에 죽습니다. 격전에서 150 전사 실종 31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평택에 지금 기념관이 있어요. 오산에. 초전 기념관. 그렇지. 지금 초전 비휴게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전투한 장면에 큰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 휴게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평택군인가 그 군에서 크게 평화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뭐 이렇게 크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예, 중미령 전투입니다. 거기 중미령. 540명 중 30%가 넘는 181명 실종 포함 전사하였다. 그래서 진전투로 했는데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이건 승리하라고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은 미군 540명이 북한군 5,000명하고 싸웠는데 북한이 열흘 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물린 거야.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오는데 열흘 걸렸는데 그 열흘 사이에 부산으로 미군이 물밀 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전투는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시간을 열흘이나 중지시킨 그래갖고 전쟁사에서 승리한 전투로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승리가 된 것이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병사가 이거로 쏴서 북한 탱크가 맞았는데 그냥 굴러와. 그런데 얘가 죽습니다. 이 사진 찍고 1분도 안 돼서 죽어요. 얘가 한국에서 죽은 첫 번째 미군입니다. 그래서 그 케네스 쉐드릭 2병. 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8선에서 이건 뭐 이렇게 밀려온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천상 육작전 하는데 이건 소유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총알이 몇 발처럼 오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죽습니다. 요거 올라가서 사진 찍은 다음에 그리고 사진 찍자마자 죽은 거예요. 총알 맞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인가 가가지고 태극무공훈장을 주고 옵니다. 이 태극무공훈장은 살아있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훈장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가 태극무공훈장입니다. 태극무공훈장을 살아서 받으면은 장군은 마타농고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월남전에 가서 그 3사 출신 대위 한 사람이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래서 그 대위 때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이무표 대위라고. 근데 결국 그 사람 또 장군이 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또 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반 때문에 삼사관학교 없었어요. 그렇죠. 삼사관학교에 저 훈장이 목숨하고 바꾸되는 거 아니에요? 삼사관학교 출신들이 모든 지역의 대대장이 되니까 의사 출신들이 그렇죠. 경기해가지고 삼사관학교 삼사 없었죠. 내가 그 삼사 있을 때 저 친구 사진이 이 한 벽을 다 걸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렸어. 이무표대 월남에서 이러고 있는 거. 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그 삼사관 학교 생도들의 그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태극이죠. 태극. 내가 뭐 잘못 썼나? 예. 내가 만들면 항상 틀려요. 태극이야. 태극기 할 때. 마지막에. 6.25 때 이것도 나중에 발굴된 사진인데 해피 뉴 이어 from 코리아 1952 그랬으니까 1951년 어느 날 겨울 어느 날 찍은 거란 말이야. 그죠? 1952년을 이제 환영하는 참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으면 몇 살 됐을까요? 이거 전부 다 19, 20살짜리들이에요. 20살이라 치면 뭐 94세쯤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국 전쟁에서 그러고 나서 전쟁이 2년이나 더 있었는데 다들 살아서 돌아갔을까? 이런 것도 참 그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대단하죠. 지게 지고 다니는 미군 이거 평양에서 평양 철수할 때 찍은 거예요. 1.4.5대 때. 참 이걸 미군이 이거를 좋아했어요. 이거를 왜 좋아해? 이거 영어로 없어요 단어가.
지게라는 단어가 없어. 그 A 프레임이야. A자 틀이야. 그래서 A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A 모양으로 새겼으니까. 근데 저게 물리학 법칙을 우리가 이제 박격포를 이거를 못 들잖아요. 저기다 박격포를 싣고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저걸 보고서 끝내주는 운반수단이다.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바퀴가 있으면 길이 없으면 못 가죠.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손으로 못 드는 거를 저거는 들 수 있고. 그래서 미군들이 저거를 그냥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참 황당한. 그러니까 내가 그 이승만, 박정희, 그러니까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이 이 사진을 놓는데 이거를 편집하던 사람이 이거 보고 자기가 눈물이 하도 나와서 혼났다고. 그래서 눈물 흘릴 필요 없다고 미군들 이 지게를 좋아했다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거 많이 줬어요, 지게. 그러면. 조금만 그래서 그 참 전쟁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를 멋있게 만들어요. Our nation honors. 우리나라는 honor, 명예를 드립니다. Her sons and daughters. 아들과 딸들에게 who answered the call. 나라의 부름에 응한. 근데 무슨 call은 뭐냐면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한 나라를 막아주자는 and a people they never met.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defend, 보호해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명예를 줍니다. 영어 멋있죠? 응? 한국말 번역하면 영어가 좀 감이 안 들어오는데.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미국의 어느 한국전쟁 기념관 가도 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국전쟁 났을 때 이 부부의 5 아들, 6남매야, 6남매인데 뭐 딸은 안 갔는데 아들 5이 전부 한국전쟁에 간 집이 있더라고요. 야, 참 대단. 어떻게 아들 5 형제가 전부 한국전쟁에 오다니.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을 좋아하는 놈들은 미국이 무지하게 싫은 거죠. 우리는 야,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하지만은. 애국이라는 게 뭐냐 봅시다. 1차 대전 때 참전 미군 용사예요. 1차 대전 때 이 모자 쓰고 참전했죠.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에요. 다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게 자기 조국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좋으나 싫으나 나의 조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국 책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여기서 운명적으로 여기 태어나서 우리가 한국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게 그래서 세계화가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계인이 안 돼요? 우리는 한국인이라 기껏해야. 근데 네가 왜 한국인이니? 나 여기서 태어났어. 그겁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일본 애국자가 됐겠죠 지금. 여기 태어나서 한국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애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우는 겁니다. 중국 병사가 울어요. 미군 병사가 자기 친구 전사한다며 우는 겁니다. 애국이라는 게. 요 딸 셋이 몽땅 또 이라크에 참석한 가족이라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예요. 요 막내가 죽었어. 막내가 죽었다고 또 미국 좌파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전쟁에 가서 우리 애들이 죽었다고. 이 아버지가 용감하더라고요. 우리 딸의 죽음을 모독하지 말라.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나한테 보낸 편지를 그래서 텔레비에 나가서 읽었으면 내가 그걸 우연히 또 들었어요. 미국 텔레비 보다가 뭐 재수 좋게 걸린 거예요, 내 귀에. 얘가 한 말이 이제 이라크 여인들은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이라크 사람들한테 자유를 갖다 줬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나쁜 전쟁이라고 비난하지 말라고서. 이게 참 우리나라 아빠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아이를 모독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이름이 오켈러한, 마이크 오켈러한인데 6.25 때 부상당한 병사입니다. 자기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네바다에서 제일 큰 신문사 사장을 했고, 그리고 네바다 주지사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죽었죠. 이제 뭐 나이 오래 다 잘 살고 죽었습니다. 마이크 오켈러한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 다리 이름이 마이크 오켈러한 브리지입니다.
마이크 오켈러한 앤드 팻 틸만 브리지. 이름이 길어요. 이게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댐인데 후보댐. 요거가 말이죠. 생긴 지가 몇 년 안 돼요. 한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전부 요로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여기는 네바다주, 여기는 아리조나주예요. 꼬불꼬불해서 가는데 고속도로 그냥 다리라 갖고 이제는 뭐 쭉쭉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 이름이 바로 네바다 주에 주지사를 했고 기자를 했고 6.25 때 여기 이건 무슨 마크입니까? 이사단 마크죠. 이사단 마크단 이 사람을 기념하고 왜 이름이 하나 더 있냐? 내가 이걸 하다가 뺐구나. 팻 틸만이라는 친구가 여기는 네바다주고 여기에 그 아리조나주인데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운동선수라던 팻 틸만이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프로팀에 들어갔는데 이라크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100만 그래도 나라가 전쟁에 빠졌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군대 입대해요. 군대를 입대하니까 그 미식축구 팀에서 너는 참 고마운 애국자다 해서 이제 군대 임무를 마치고 오면은 연봉을 $600만 올려주겠다고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팻 틸만이라는 이름하고 아까 6.25 참전용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다리 이름이 더 마이크 오켈러한 팻 틸만 메모리얼 브리지라고 그래요. 요 다리를. 아리조나의 미식축구 선수 이라크 가서 죽은 여기는 또 한국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진 않고 공헌했지만은 네바다 주지사까지 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이렇게 이름이 나는 거죠. 저거 슈퍼맨 영화에 나왔던 다리인데. 그 다리는 안 나오고 댐이 나왔죠. 슈퍼맨 영화에. 아니 그 다리는 그때는 없었어요. 댐만 나와. 물론 그 댐이 그 영화에서 부서지지. 맞아. 이거는 미국 현충일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촬영을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짜, 진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조작한 사진이야.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감동 주려고. 그랬더니 사진 올린 사람이 진짜다. 자기는 이 사람 알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참 그 모양이 너무 애처로워서 저걸 올렸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충일날 자기 남편이겠지.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뭘까? 그래서 미국 현충일, 2007년 현충일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요 사진, 이거는 2005년 미국 퓰리처상 받은 사진이에요. 퓰리처상은 그해 최고한테 주는 거죠. 금년 퓰리처상은 뭐가 될까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트럼프가 이거 한 거가 될 것 같아. 총 맞는 날 이렇게 한 거 있죠. 피 흘리면서. 그것이 금년에 퓰리처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거든지 쓰레기차 탄 장면 아니면은 맥도날드 장면 그 셋 중에 하나가 받을 거야. 이 젊은이가 자기 남편이 소위 해병대. 근데 죽었어. 월남에 이라크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장례식을 하고 내일 아침에 갖다 묻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루만 남편하고 더 있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그런 적이 처음이래요. 어떻게 있겠다는데,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그 해병대 그 다플백 뭐 해가지고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노트북을 꺼내더니 음악을 틀으면서 우리 그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다 이거야. 미국 해병대가 보초를 서드릴까요? 혼자 놔두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초를 서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남편 이름을 정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해병대가 밤새도록 보초를 서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하다가 듣다가 자는 거야. 뭐 피곤하고 그때 그런 날 잘 수밖에 없지. 그 사진을 그 순간 찍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그해의 퓰리처상을 받는 사진이 된 겁니다. 미국 전체 국민을 감동 준. 보세요. 전사한 남편의 시신 옆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며 마지막 밤을 보내는 여인과 밤새 보초를 서준 미국 해병대 이야기. 나중에 그때 임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2005년 12월에 유복자 아들을 출산했다. 얘도 해병대 장교로 갔겠지 아마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계 1등으로. 본보될 만한 여인이죠. 그렇죠. 그 미국에 이 사람은 CIA에서 근무했던 뭐 돌아가셨어요. 레이 클라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이 클라인 박사가 국력을 계산하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국제 정책의 폭동입니다. P 국력 파워, C 크리티컬 매스 덩어리 눈에 보이는 덩어리 인구와 땅덩어리 넓이에요. 더하기 E 이코노믹 파워 더하기 M 밀리터리 파워 괄호 닫고 곱하기 S 플러스 W S는 스트래티지 전략 W는 윌 스트래티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국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윌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 여기서 무서운 건 곱하기입니다. C와 E와 M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지 않는 국력 전략과 의지가 0이면 0이에요. 국력이. 그래서 월남에서 미국이 싸울 때 월남보다 미국의 CM은 500배도 넘어. 근데 월남을 지킬 의지가 나중에는 없었다 이겁니다. 0. 그래서 미국의 월남전에 투입된 미국 국력은 0. 그리고 월남은 CM이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죽어도 우린 독립하겠다 해서 덤벼들었어. 그래서 월남이 이겼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다음에 와 저거 참 끝내주는 공식이다 하고서 국력이 아무리 크면 뭐하나 지도자가 제대로 돼 있고 국민들이 따라줘야지. 이것이 그래서 전략과 의지가 0인 나라는 전체 국력도 0이 된다라는 그 공식을 발명한 사람이죠. 발명. 미국이 월남전에 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전쟁할 때 그래도 그때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단했어요. 아무리 관제고 뭐고 해도 38선 정전은 용공정책이고 그래서 결사반대한다. 38선 전쟁을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한국 전토서 휴전 반대, 한국 전체 영토에서 휴전 반대, 제주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통일 없는 곳 나라도 없다. 10여 세 소년들도 시위를 하였다. 휴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이 가서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것도 아주 잘 쓴 책이에요. 남시욱 선생이 쓴 건데, 나온 지도 몇 년 안 되고, 한미동맹의 탄생 신화, 뭐 이거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승만 박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나토형 태평양 방위기구를 설치해달라. 나토가 1949년에 생겼는데, 나토 같은 걸 만들어주고 한국도 회원으로 집어넣어주면은 그 휴전에 찬성할 수 있어. 한미 간에 뭐 이런 건 나중에 그냥 보세요. 하여간 이승만 박사의 요구는 미국이 갖지 않은 거가 이게 나라도 아닌 거가 말이야. 무슨 요구 이렇게 나한테 센 요구를 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한국의 방위에 개입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러나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상 군사력으로 지켜야 할 바이탈 인터레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군사력으로 지킬 이거는 내가 군사력으로라도 지켜야 돼. 그게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입니다. 한국은 바이탈 인터레스트인 적이 쭉 없다가 지금 바이탈 인터레스트예요. 지금. 미국도 한국한테 고마워야 돼. 지금 한국을 못 지키면은 미국은 패공고에서 날아갑니다. 왜? 중국이 한국 먹으면 일본은 항복하든지 독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태평양 전체가 중국이 되는데 미국의 패권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처음에 지켜줬는데 혼자 커가지고 미국의 바이탈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바이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민이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을 바이탈이라고 생각하면 미군 철수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바이탈, 이거 아니야. 근데 왜 미군이 몇십 년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군 철수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있어야 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논리는 뭔지 아세요? 일본이 바이탈하잖냐. 근데 한국에 있으면 일본을 지키는데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래서 바이탈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탈이야, 얘가. 그래서 영어로는 derived interest라고 합니다. 바이탈 인터레스트, 이거는 내 목숨 걸고 지킬 것. derived interest, 바이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거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그 tertiary, 세 번째 인터레스트. 그것도 이제 계속 변하는데 내가 석사 논문 쓸 때 1976년에 그 미국 책을 읽어보니까 바이탈 인터레스트 일본과 독일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탈을 지키기 위한 디라이브드, 바이탈에서부터 추론된 이익은 한국과 터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 왜? 미국은 석유가 넘쳐 그러니까. 근데 그 3이 갑자기 일로 떠오른 것이 카터 이후입니다. 왜? 기름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중동을 3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왜? 미국에 있는 기름을 다 캐내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이 변하는 건데 그 사이에 한국은 스스로 바이탈이 되었다. 왜? 스스로 컸고 플러스 맞짱 뜨는 놈이 중국인데 중국 견제하는데 최고가 한국이니까. 바로 뭐 이런 것들 쭉 보시고 하여간 뭐 이승만 박사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6.25 그 전쟁 마지막을 한 미국 클라크 대장이에요. 클라크 대장이 미국 군부가 다 반대합니다. 미국 군부는 강경하게 방위 조약을 반대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4월 18일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3개월 전에 현 시점에서 양국 간의 안보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아니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르는 대장이 이거 한국하고 동맹 맺으면 안 됩니다를 이승만 박사가 깨놓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방공포로 석방하고 뭐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방공포로 석방은 뭡니까? 아니 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걸 넘겼었는데 그거를 통째로 옮긴 거야. 아니 지금 뭔데 작전 지휘권도 없는 사람이 몇만 명을 해방을 시켜? 그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뭐 겸손한데 사실은 미군 대장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에버레디 이승만을 쫓아내려는 미국의 작전. 이게 뭐 나중에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최병규가 씌운 외교의 세계는 그 드라마와 같은 상교를 이승만이 미국과 살벌하게 갈등해가지고 저걸 받아내는 동맹을 받아내는 이것도 그 최병규 뭐 책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쭉 그래서 미국 국무부 국방부 합참 등이 경론을 했습니다. 5월 30일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는 6.25 전쟁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 전쟁 끝나고 싶은데 마지막 방법 이승만이 원하는 걸 해줘. 그리고 전쟁 끝내. 같은 날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 동맹을 맺으면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운명이 이승만 박사 말대로 두고 당신들한테 참 덕을 줄 것이요, 보탬이 될 것이요,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쭉 이제 내 뭐 자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하고 참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이젠하워 그 사진 해갖고 우표도 만들고 이승만은 6월 18일 3만 5천 명의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다. 휴전협정을 무산시키겠다는 조처다. 이승만은 그 다음날 주한미군 대사에게 이것이 자사냥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자살일지라도 우리가 자살했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한미동맹 없이 휴전이 되면 자살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하고 이 과정을 뭐 연구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글자를 쓰면은 몇 달 전이죠. 현 시점에서 양국 간의 안보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현지 사령관이 그렇게 견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깨버리려니 방공포로도 석방하고 뭐 사실 한국은 전쟁할 힘도 없었어요. 총알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근데 미군 다 가. 우린 전쟁 계속 할 거야. 라고 뭐 그 노인이 우겨대니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쭉 보시고 이건 쭉 거기 뭐 한번 요거 내가 그 자료들 써놓은 거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방공포로 석방돼서 나오는데 2만 몇천 명이 나왔죠. 북한으로 갈 뻔했는데 다 자유세계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방공포로들이 이승만 박사 얼굴 이 사진까지 들고서 시가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7천 명을 석방했는데 가만 놔뒀으면 다 공산국가로 다시 갈 사람들이에요. 포로니까 서로 바꾸는 거니까. 교수님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우리 국군 포로들이 자주 못 돌아오고
그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부작용 좀 있었죠. 뭐 그 반작용이죠. 부작용이라기보다도. 그렇지만 한미 동맹을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가 아프면은 약 먹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가서 빼는 사람도 있는데 뺄 때가 제일 아파요. 뺄 때가 제일 아픈 건 거예요. 뺄 때가 제일 아픈 거. 그러니까 안 빼고 내가 버티려면 버텨. 빼는 순간이 무지하게 아픈데 그걸 감당하고서 그다음에 안 아프든지 그건 네 선택이죠. 그래서 그 디시전을 안 빼는 게 낫다고. 안 빼는 게 나아요? 안 빼고 버티면은 안 낫죠.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반공 포로라고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 그렇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만 포로 중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포로 있었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냈어요. 놔두고 그럼. 놔두고 보낼 그럼, 때 그렇죠. 국군하고 그렇죠. 우리 국군 포로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부 바꿨겠죠. 일부 바꿨어요. 말하자면 교육 때 그냥 학생에서 끌려 내려온 그 총알바지 같은. 총알바지들 북한으로 다시 안 가겠다는 사람들. 여기서 일부는 북한도 싫고 한국도 싫고 중립국으로 가겠다서 인도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 이것도 한번 내가 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병사의 절규. 우크라이나 하늘을 러시아 비행기가 막 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하늘에 러시아 비행기 좀 못 날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 노 플라이 존을 쳐달라. 노 플라이 존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나토 비행기든지 미국 비행기가 오면 노 플라이 존이 됩니다. 나토 사령관이 그 말을 듣고서 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서 얘기했는데 미국의 그 젠 사키라는 그 백악관 대변인, 그 흑인 대변인 오기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젤렌스키가 이렇게 애통하게 요구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말로 노플라이 존을 치는 것은 아니고 노플라이 존, 러시아 비행기가 못 날게 하는 지역을 설정하려면은 미국 전투기가 가서 러시아 전투기랑 전투를 해야 된다. We are not interested in the third world war. 우리는 3차 대전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미국 당신네들은 겁장이야. 오바마 때부터 거짓말만 했던 놈들이야.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거야. 리비아, 이라크에서는 했잖아. 러시아가 무섭지?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뿔시샷. 소똥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강대국도 아니야. 여기서 진실은 니는 미국이 바이탈하게 생각하지 않아가 답입니다. 여기는 이승만이 없어요. 이승만이 없고 젤렌스키 재산이 5억 불이라며 총재산이. 나 그럼 돈 매일 뭐 전쟁한다고 옷은 이상한 거 입고 다니면서 말이지 전투복 같은 거. 한미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친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미국하고 한국이 친해서 맺었다. 아니에요. 적이 같아서 맺은 거 적. 공통의 적이 있어서 맺은 겁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2차 대전 때 동맹이야. 아니 소련하고 미국이 뭐가 동맹이 될 거가 있어. 독일, 일본이 더 무서워. 근데 소련도 독일, 일본을 적으로 치고 미국도 독일, 일본을 적으로 치니까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독일, 일본이 망하니까 그대로 돌아서는 거죠.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것이다. 친구가 맺는 게 아니라 친구 안 맺어요. 내가 둘이 되게 친해. 여기 친해. 그리고 여기도 친해. 그런데 둘이 사이가 이거 내 말을 잘못했다. 여기는 되게 친하고 여기는 나하고 별로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근데 둘이는 원수야. 그 내가 친한 사람이 여기가 원수래. 그럼 친하니까 동맹을 맺어주면 내가 친하지도 안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싸울 일이 생겨요. 아무리 친해도 안 맺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 동맹 맺는 거. 난 하나도 안 친한데 여기가 적이야. 난 적이고 여기도 적이야. 그러면 하나도 안 친하지만 적이 같아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급한 대로.
그렇지만 그 적이 없어지면 이 동맹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왜 문제가 생기냐?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보면은 한미동맹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지금도 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어떤 정부가 중국하고 북한은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때죠. 심지어는 박근혜도 그렇고. 우리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고? 그래? 그럼 동맹의 본질이 가는 거예요. 공통의 적인데 둘을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럼 동맹이 유지가 되는 거고. 친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냥 아예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10월 1일에 요거 맺었고 요 맺은 장면들 다 이렇게 사진 나오고 본 조약의 당사국은 한국과 미국은 뭐 이거 뭐 말이 아주 옛날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태평양 그러니까 한미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는 태평양 지역입니다. 영어로 퍼시픽 에어리아 1조 복잡해요. 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3조 당사국은 쭉 해갖고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것도 뭐 이렇게 복잡해. 나토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토 가입국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전체를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나토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 들어가겠다고. 한국이 맞으면 즉각 대응하는 거니까 모든 나라가.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옛날 말이에요.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지금 있는 미군은 방위조약 4조에 근거해서 정정당당하게 있는 군대입니다. 한국과 한국 부근에 미군 갖다 놔, 육해공군 갖다 놔. 한국이 허락했고 미국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점령군이 아니죠. 5조 본조약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53년 10월 1일 날 사인을 했고 미국에서 미국 국회도 1월에 통과시켰고 한국 국회도 1월 15일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제 동맹이 되는데 비준서를 11월 18일까지 교환을 안 하고 버틴 거야 한국이.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면은 이제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은 53년 10월 1일, 한미동맹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54년 11월 18일. 1년 1개월 며칠이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국이 버텼는데 한국이 버틴 이유가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6조.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전 뭐예요? 영어로 읽어볼까요?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영속적으로 이 조약은 남아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없어요. Either party. 둘 중에 한 나라는 may terminate it. 이것을 끝낼 수 있다. 1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 라고 오늘 얘기하면 내년 12월 13일 날 끝나는 거예요. 12월 14일 날. 1년 후에 끝난다.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차하면은 끝내고 나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것 때문에 한국이 저거 어떻게 고쳐달라 뭐 그래서 오랫동안 버틴 거라. 그리고 이제 나토식으로 그냥 전쟁 나자마자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거로 바꿔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줄을 당긴 거예요. 특히 6조.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만하겠다 그러면 1년 후에 묻거나 따지지 않고 고만하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이 고만하겠다고 그럴 것이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요새 와서는 한국이 고만두겠다는 소리 할까봐 지금 오히려. 근데 미국은 이거를 바꿔주지 못한 이유가 미국의 기본입니다.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또 다른 나라들에서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된다. 미국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한 감정 대신에 모든 나라들에 대해 공평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혐오감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국가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노예 국가입니다.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그런 국가는 적개심의 노예든 애착심의 노예든 참 우리나라 현상을 조지 워싱턴이 2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국의 의무와 이익으로부터 자국 국민을 오도하게 되는 것이다. 참 끝내주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우리 학자들은 오히려 파머스톤 얘기를 그 오리지널로 치죠. 영국에게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다. 국가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t perpetual enemies.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Our interest,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그 인터레스트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항상 파머스톤이 얘기했다고 치는데 진짜는 그보다 더 먼저 얘기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다 라고 치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축이다. 왜? 미국이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 즉각 개입 같은 거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여기 미군이 있는데 전쟁 나면 즉각 개입하지 어떻게 안 하겠니? 북한이 서울을 미군하고 안 싸우고 점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하려면 미군하고 싸워야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동 개입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인계철선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미군이 개입하게 돼 있는 그 구조. 그게 의정부 동두천의 미군인데 그 의정부 동두천 미군을 뺀 것이 노무현이죠. 근데 미군은 그때 너무 가고 싶었어. 왜? 북한은 더 이상 이게 저거 코딱지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미군이 효용을 하려면 중국을 지키기 좋은 데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중국을 지키기 좋은 곳은 서울보다 남쪽이에요. 평택이라. 근데 글로 간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참 미국이 말을 못해. 근데 노무현이가 가래. 근데 미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나보고 가래네. 이게 정신 있는 놈들이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노무현은 왜 그런 거예요? 모르지. 뭐 북한에 공격력 터주는 건가? 자기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여간 미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사비가 없어, 이사비. 그것 좀 대줘. 그것까지 다 받고 갔습니다, 미국이.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평택 기지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끝내주는 미국 기지 중에서 최고예요. 7사단, 2사단 얘네들이 휴전선도 지켰죠. 7사단은 71년에 이제 미국으로 갔고 얘는 아직도 한국에 있고 7사단 갈 때 닉슨 독트린 때 갔습니다. 휴전선 지키는 미국은 보세요. 참 옛날 그림이지만은 휴전선도 미국이 지켜줬었다. 보시고 이거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승만 박사 쭉 보시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한국과의 동맹을 되게 좋아해요. 왜? 내가 항상 공부했죠. 미국 최고의 작품 미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한 군대는 한국 군뿐이라. 내가 그때 얘기했죠. 내가 미국 박사 받으러 가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빨리 받아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첫날 1시간 일찍 갔어. 수업 시간에. 내 미국 유학 첫날 첫 시간. 근데 한 놈이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백인 놈이. 기분 빡 잡치더라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놈은 여기 앉고 난 여기 앉았어요. 서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다가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군인같이 생겼다, 야. You look like a soldier.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yes, I'm a soldier. 나 군인 맞아. 그러는 거야. 나 미국 해병대 소령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이놈이 갑자기 딱 치더니 락머린 넘버 1 딱 그러는 거예요. 락머린이 내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서 What is 락머린? 그랬더니 Republic of Korea 머린. 한국 해병대가 1등이래.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해병대를 칭찬해 주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미군하고 뛰는 속도가 같은 해병대는 한국 해병대밖에 없대요. 한국 해병대는 악바리로 뛰니까 죽어도 뛰니까. 그래서 딱 락머린 넘버 1. 그 미국이 한국군을 그런 의미에서 좋아합니다. 같이 훈련하는 거. 지금은 키가 같아도 어느 놈이 미군이고 어느 놈이 한국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애들 키가 다 같아 이제는.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막는데 이 동맹이 금이 가는 거는 얘가 공통의 적인데 얘를 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금도 가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탄핵안에 왜 얘를 적으로 보느냐라고 나온 것이죠. 얘를 적으로 안 보면은 이 금이 가는 겁니다. 쭉 보고 문재인 이건 내가 한미동맹의 문제점들을 쭉 지적한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 학기에 가르쳐야 되겠다. 다음 학기. 뭐 한미동맹이 왜 문제가 있고 얘네들이 왜 쪼단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 바보들. 요거로 이제 우리 이 만화가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보세요. 부시하고 둘이 이제 사이가 나빠. 근데 부시는 성경책이 머리맡에 있고 여기 김정일이 있을 때야. 내 소리 이불을 잡아당기는데 피해는 누가 보냐? 얘가 피해를 보는 거죠. 발이 나오면은 잠자는데 불편하지. 요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만화가들이 천재구나 하고서 요 한마디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그래도 마음 잡았어요. 이 사람이 평택 기지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로 만들어줄 줄은 미처 몰랐지. 제주 광장 그것도 제주 기지도 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제주 해군 기지를 그게 만약 말이죠. 트럼프한테 야 이건 네가 써. 미군 군함 여기 들어와. 그거 만든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쪽에도 또 머리들이 다 있어요. 야 이거는 저 군민 복합 항구야. 군민 복합 항구이기 때문에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다고.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크루즈 그 10만 톤짜리가 들어오는데 항공모함이 10만 톤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중국하고 나중에 맞짱을 한번 뜰 일이 생길 때 얼마나 최고예요. 그리고 중국의 북양 함대가 중국의 태평양 함대 중에서 제일 막강한 함대인데 북양 함대가 바로 평택 앞바다로 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평택에서 다 보고 있잖아. 가는 거 다 막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한국이 얼떨결에 해줘서 얼떨결에 해준 겁니다. 쭉 뭐 이런 거 보고 박근혜도 참 실수했죠. 미래도 중요하고 이거는 나중에 내가 뭐 길게 했는데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미국만이 한국의 동맹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인접 강대국들은 모두 제국주의다. 제국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거든 건드려서. 거기 가면은 시장도 요거 다 내 거야. 중국은 여기 팔지 마. 일본 말. 야 일본, 중국은 한국은 내 거야. 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옆에 있는 나라들 강대국이고 중국의 유교적 세계관은 언제든지 우리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본은 한국을 없앴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미국보다 강한 나라, 제일 강한 놈하고 친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해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요. 미국은 한국 땅을 넘보지 않는 나라. 이승만 박사가 많이 얘기했죠. 원교 근공, 국제정치학에 3,000년 동안 맞는 진리. 적은 가까이 있고 친구는 멀리 있다.
풍각적으로 증명되는 것. 지구의 전쟁의 90%는 옆 나라끼리 싸웠다. 영토가 붙어있는 나라가 이 지구 전쟁의 90%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증명이 되죠. 전쟁은 누가 하나? 옆 나라가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센 놈들이 한다. 뭐 센 놈들이 약한 놈 때릴 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거보다도 훨씬 긴데, 약간 뭐 한 학기, 그러니까 뭐 공부하느라 우리들 다 뭐 서로 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와서 앉아 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죠? 앉아 있는 거 힘들어요. 우리 저 이사장님 같은 여기 우리 뭐 대전에서 매우러 온 사람들 오늘 사라가 안 보이네. 졸업식에는 와야지. 아파서 못 온대요. 아이고. 하여간 뭐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여기 우리 사장님도 안 오셨네. 이 건물 빌려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와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나의 목적은 좌파랑 싸워서 우기는 이길 수 있는 스마트 우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 내용을 강조해서 이제 쭉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뭐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주 좋은 예리한 칼을 한 자루씩 들고 있으면 가서 그냥 말할 때 다 긋면 돼요. 그 긋는 실력. 여기 그 민서영 선생은 이제 그 실력자 중에 하나야. 웬만한 사람하고 싸우면, 근데 하여간 요 며칠 동안에 나한테 하여간 뭐 대한민국의 대단한 엘리트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미동맹. 그대들은, 우리 국민들은 누구 이것 때문에 덕을 보게 될 것이요. 2024년 12월 14일에도 그 덕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낭설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일론 머스크가 왔다 갔다는 말이 지금 도는데, 그게 작년 사진이래요. 작년 사진. 작년 사진. 작년에 왔다 갔대? 작년에 왔다 갔대 아니라 작년에 국빈 방문을 윤 대통령이 했을 때 거기에서 만난 뭐 아무튼 하여간 뭐 안 와도 뭐 저 이메일 좀 전화하면은 뭐 0.1초면 통화가 되니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고돈창 말대로 losing Korea, losing South Korea 안 된답니다. 반중국이죠, 반중국. 그 반중국. 뭐 장씨의 아들이지, 고돈창이니까. 엄마가 그 미국 서양인이고, 아버지가 중국 사람 같아요. 뭐 싱가포르 출신이라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 혼혈이죠, 그러니까 동서양 혼혈. 근데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설팅하고 트럼프 쪽 사람이고 원래부터. 그래서 뭐 이제 두고 봅시다. 뭐 싸움은 이제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박근혜 때는 없었잖아요. 이쪽 편이 전혀. 뭐 그땐 유튜브도 없었고, 그냥 뭐 우리도 전부 박근혜가 이렇게 엉망이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많구만 하고서 나도 그 누구야 그 김무성이한테 직접 얘기 들었는데, 박근혜가 출근도 안 한다는 거야. 걸어오면 되는데 사무실까지 하루 종일 저 파자마 입고 있어요. 그러고 그래요. 그럼 출근을 안 하면 안 되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마구마구. 나는 앞에서 들었어요, 밥 먹으면서. 김무성이가 나랑 동기거든. 그게 가짜예요? 음해한 소리예요? 밥 먹을 때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음해한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그 사람 출근도 안 하고 뭐 막 그러고 그래. 가짜 소리. 이거 정당해서 탄핵을 정당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정치가 공식 하나 가르쳐드리고 이제 이번 학기 정치가들이 다 이렇다는 거 알면은 뭐가 설명이 돼요. 정치가의 공식이 요거 한번 걷어 올려볼게요. 이게 요거 한번 막 올리고 이제 화면 꺼도 돼요. 이제 지금 요거 이거 한번 올라가는 거구나. 이거 안 꺼도 정치가가 PC라고 그러는데 politician.
폴리티션. 우리가 그 정치가를 폴리티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스테이트맨입니다. 스테이트맨이 돼야 되는데 스테이트맨 별로 없어요. 폴리티션이 보통 정치가들인데 이 모든 정치가는 P, 여기 이제 private motivation, 사적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좋아지고 우리 마누라가 좋아지고 내가 좋아져. 모든 동기는 프라이빗 모티브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중괄호 to become D. 이게 displacement라는 뜻입니다. displacement는 변화시키다. displacement. 자기 사적 동기를 프라이빗 모티브를 displacement into 어디로 가냐면 into a public object. 공적인 목적으로 전환시켜. 야, 내가 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전환시키다. 그리고 이렇게 갖고서 R, 합리화, rationalization. 이 합리화를 잘하는 놈들. 그러면 다음번에 국회의원 또 당선돼요. 그래서 P 이꼴 PDR. 이게 그 정치가의 기본 공식입니다. 저기를 떠나는 사람은 공자님이에요. 그런 공자님은 뭐 조지 워싱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은 프라이빗 모티브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공적인 동기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Displacement into a public object. 이게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아주 최고의, 지금은 뭐 다 옛날 사람이지만은 1940년대 30년대를 미국의 정치학을 휩쓸던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정의 내린 겁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들은 진짜 위대한 지도자를 링컨 정도가 넘어서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이승만 정도가 넘어서는 사람이고 나중에 죽었을 때 보니까 집에 돈이 없더라는 사람들이 스테이트맨에 속하는 겁니다. P는 PDR. 내가 참 이 공식이 요새 참 대학교 1학년 때 외운 공식이지만은 지금 다시 이거로 하면은 한동훈이의 행동 다 설명이 다 되는 거죠. 눈에 보여. 아유, 야, 바로. 근데 그게 그거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얄팍하잖아요. 철학이. 자, P는 PDR이라는 우리 정책 개론 공책을 마지막 강의의 그 소재로 삼겠습니다. 네. 11주 동안 좋은 강의해 주시고 그냥 우리 머리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를 이어보게 해주신 우리 이중훈 박사님께 제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